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리디거 달케의 세 번째 책 운명의 법칙입니다. 이 책에는 수많은 예를 들어 우리의 현실을 규정하는 여러 법칙을 알려줍니다. 또 그 법칙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고와 감정이 우리의 현실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사는 삶의 방식이나 행동, 또 이런 것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칙의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운명을 만드는 법칙을 이해한다면, 또 우리의 삶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면 더욱더 풍요롭고 다채로운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삶을 위한 게임 규칙. 이제는 삶의 법칙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삶의 법칙은 늘 비밀이라고 여겨왔다. 하지만 대중에게 공공연히 드러나는 것을 피했을 뿐 완전히 비밀이었던 것은 아니다. 양자 물리학이나 클래식 음악의 총보, 고대 이집트의 타로 카드 등이 지금까지 암암리에 전수되어 온 것처럼 말이다. 그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삶의 법칙과 공명을 이루지 못했을 뿐이다. 나는 지금껏 20년이 넘도록 운명의 법칙을 연구해 왔다. 이제 나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삶의 법칙에 대한 책을 쓸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누구든 게임을 시작하기 전 게임의 규칙을 잘 알아야 한다. 스포츠 경기라면 사전에 규칙을 숙지하는 일이 아무 문제 없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우주적인 게임, 즉 인도인들이 말하는 릴라라고 하는 삶의 게임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축구 선수라면 누구든 전반전이 끝나면 포지션을 바꾼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삶의 한가운데에서 벌어지는 인생 게임에서는 마치 여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경기가 그냥 진행된다. 그러니 사람들이 삶의 후반전에 들어서서 툭 하면 자살골을 넣는 것도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자살골을 넣는 사람은 후반전에 포지션을 전환하는 시기를 놓친 것이다. 그런데 아무도 그 사실을 지적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안에서 찾지 않고 밖에서 찾는 사람은 적대자로 가득 찬 세상을 만난다. 게임의 규칙과 법칙에 대해 아는 게 적을수록 불평은 더 많다. 반면 법칙을 이해하는 사람은 불평할 이유가 없다. 이런 사람은 규칙에 맞는 행위로 성공을 거둔다. 걸림돌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다고 세상의 폐해를 비판 없이 받아들여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는 아니다. 운명의 법칙을 무시하려던 시도는 지금까지 대다수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절망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이제 이것을 바꿀 시기가 무르익었다. 모든 분야에서 성공적이고 즐겁고 많은 경험을 주고 흥미롭고 충만한 삶으로 인도할 결정적인 법칙으로 말이다. 대립성의 법칙. 대립성의 경험은 일상의 삶 그 자체이다. 돌을 던지려는 사람은 반대극의 진동을 불러일으킨다. 돌을 가능한 한 멀리 던지기 위해 우선 돌을 뒤로 쳐둔다.
이런 동작은 창 던지기와 포안 던지기에서 익숙하게 봐온 사실이다. 우리의 손에서도 드립성에 관한 가장 쉬운 예를 찾을 수 있다. 물건을 잡으려면 엄지가 다른 네 손가락과 반대 위치에 놓여야 한다. 엄지가 반대극에 있어야만 물건을 잡는 행동이 가능하다. 만일 엄지가 다른 네 손가락과 나란히 있으면 우리도 원숭이처럼 집게 같은 손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도구적 인간이 될 수도 없었다. 이렇게 대립의 성질을 이용해야 물건을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삶의 이치를 파악하는 일도 대립성을 통해야 가능하다. 만일 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작은 것을 생각할 수 있으며 낮은 게 없으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고 빈곤이 없으면 어떻게 부를 생각할 수 있겠는가? 심지어 악이 없다면 선도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그것의 다른 측면인 반대극이 존재한다. 다리 하나로는 걸을 수 없고 눈 하나로는 공간을 입체적으로 인지할 수 없다. 들이쉬는 숨은 내쉬는 숨을 필요로 한다. 이때 한쪽만 지나치게 강조되면 그림자가 형성되어 문제를 일으킨다. 천식 환자가 과도하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뇌쉬는 일을 잊어버리면 심지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주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을 필요로 하고 반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주는 것을 필요로 한다.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의 관계처럼 잠은 깨어남을 강요하고 삶은 죽음을 강요한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임은 너무도 당연한 얘기이다. 깨어남이 잠을 강요하듯 내쉬는 숨은 자연히 들이쉬는 숨을 강요한다. 비록 보는 시각에 따라 종종 한쪽만 중요하게 인지하기도 하지만 모든 문에는 입구와 출구가 있다. 동양의 견해에 따르면 삶만 죽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도 삶을 강요한다고 보는데 이 견해가 더 논리적인 이유는 대립성의 법칙과 일치를 이루기 때문이다. 이 세계는 최소에서부터 최대의 양태에 이르기까지 모두 대립 관계에 있다. 물질로 된 삼라만상은 모든 것이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대립체계에서 핵심적 기본 구조인 만다라와 우리 현실의 기본을 이루는 상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극으로 나누어지므로 대립성에도 반대극이 존재해야 한다. 노벨상 수상자인 독일의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가 1929년 베를린에서 한 연설은 대립성으로부터 한 발 더 나아가 단일성과 신의 존재를 이끌어내는 것이었다. 플랑크는 이렇게 말했다. 물질 그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물질은 오직 에너지에 의해 구성되고 발생한다. 에너지는 원자의 입자를 움직이게 하고 원자의 가장 작은 태양계까지 결속시킨다. 전 우주에 이성을 가진 존재도 영원한 에너지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이 에너지의 배후에 있는 의식과 이성을 가진 정신의 존재를 가정해야 한다. 이 정신이 만물의 근원이다. 눈에 보이는 소멸하는 물질이 참이고 실제이고 진정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불멸의 정신이 참된 것이다. 그러나 정신도 그 자체로는 홀로 존재할 수 없고 개개의 정신이 한 존재에 속해 있으므로 정신의 존재를 가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신의 존재도 역시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창조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비밀에 쌓인 창조자를 두고 지구상의 모든 문화가 수백 년 전부터 신이라 불렀던 것처럼 나는 그 존재를 신이라 부르는 것을 조금도 꺼리지 않는다.
인간 세계에 존재하는 대립성의 가장 뚜렷한 표현은 바로 성이다. 심리학과 광고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도처에서 성이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지나치게 성을 강조하는 현대에 살고 있고, 그럼으로써 거의 모든 정신적 문제 배후에는 성적인 문제가 깔려 있다고 한 프로이트의 이론에서 단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프로이트 이론에서 성이라는 단어를 대립성이라는 단어로 대체하면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예를 들면 가깝게는 개인적 차원에서 이혼의 증가 추세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도시와 지방 간 긴장 관계의 고조, 빈부격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대립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 파트너십 영역에서도 대립성을 배울 수 있는 사례가 무수히 널려 있다. 우리가 결혼할 때는 서로 영원히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고 믿고 상대를 통해 자신의 삶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다짐한다. 운명이 자비롭거나 지나치게 비열하다면 연인들의 이런 소원은 대부분 이루어질 것이다. 연인들의 사랑이 너무도 커 하늘을 훨훨 날 것 같은 삶을 살 수 있고 신과 세계를 얼싸안을 수 있다고 느끼는 한 그들의 경험은 단일성에 가까운 것이다. 사랑 하나로 세상 모든 게 완전하고 성스럽고 경이롭게 느껴진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 소멸성과 대립의 양극 세계가 끼어드는 순간부터 상황은 달라진다. 그때가 되면 그들 사이에는 대립성의 법칙이 우선순위를 차지한다. 이전에 그들이 경험한 단일성 체험은 대부분 광란의 합일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런 합일이 일상에서 평생 유지되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되뇌의 중독 상태가 사라지고 나면 대부분 대립적인 삶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두 사람이 지고한 사랑으로 제단 앞에 서서 종교계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자에게 그 사랑을 인정받고 행복에 겨워하며 결혼을 하지만 시간이 지난 뒤 법정에 서서 첨예한 적대감으로 격하게 싸우고 결국 이혼으로 끝을 맺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지 않는가? 그 상황에서는 자식에 대한 염려와 서로가 함께 나눈 시간은 안중에도 없다. 재산 따위는 따질 것도 없다. 대체 왜 한때는 서로를 위해 존재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차가운 증오로 마음이 돌아서 버린 것일까? 이런 불행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립성의 법칙을 알지 못하거나 대립성의 영향력을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누구나 이런 경험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모든 게 밝은 햇살 같기만 한 이유는 새로운 파트너에게서 좋아 보이는 것,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것, 나 자신도 가지고 싶은 특성만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랑에 푹 빠진 상태에서 경험한 황홀하고 달콤한 단일성의 하늘에서 대립성이 지배하는 지상으로 내려오자마자 이제껏 보지 못했던 파트너의 그림자 측면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림자 측면은 우리와 함께 존재하는 우리 모두의 일부인데 다만 그것을 이전에는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이다. 다시 말해 내가 먼저 나의 그림자 측면을 인식했어야 했고 그것을 잘 다루고 받아들여 그 측면의 가치를 평가할 줄 알아야 했다. 사실 내가 파트너와 또는 바깥 세상과 충돌하는 것은 나 자신과 관계된 문제이다. 내가 풀어야 할 숙제임을 통찰한다면 파트너와의 관계는 각자 심리치료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대체로 파트너와 그리고 세상에서 부딪히는 것을 나 자신의 문제로 연관시키기보다는 파트너나 세상과 싸우려 드는 경향이 있다. 내 잘못을 들여다보기보다는
오히려 신과 세계에 책임을 투사하는 것이다.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적을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 더 한 가지 잘못된 인식이 더해진다. 타인을 평가할 때 나 자신을 평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잣대를 사용한다. 이에 대한 경우는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타인의 눈에 든 티끌은 알아채면서 자기 눈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한다는 말이 그것이다. 외부와 충돌하는 것은 결국 자기 내면의 문제와 관계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이 거슬리지 않는다. 누군가 내게 당신은 살인자야 라는 최악의 비난을 던졌을 때 나는 눈 하나 꿈쩍 안 할 수 있다. 살인자라는 비난이 내게 전혀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정도가 덜한 당신은 위선자야 라는 비난을 받으면 상황은 달라진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를 위선자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는 대체 저 사람이 어떻게 내가 위선자라는 걸 알았지? 라는 생각을 한다. 파트너는 엄밀히 말해 우리를 외부 세계에 더 가까이 접근하게 만드는 존재이다. 남편은 아내에게 그녀 자신의 남성적인 정신의 일부를 분명히 알게 해준다. 또 아내는 남편에게 그 자신의 여성적인 정신의 일부를 분명히 알게 해준다. 더 나아가 파트너는 개인의 인성에서 아직 완전해지지 않은 부분을 다 드러낸다. 우리는 파트너가 너무도 값진 일을 해주는 것에 감사를 해야 한다. 나에 대한 파트너의 격분은 자신의 실수와 정신적 결함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게 만든다. 모든 일의 원인은 나 자신의 중심, 마음속에 있고 그것을 알면 해결책도 보인다. 우리가 타인과 부딪히면서 생기는 문제를 모두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화가 치솟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파트너를 더 나은 반쪽이라 말하기도 한다. 부족하고 자주 왜곡되기도 하는 자기 정신의 일부를 드러내주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 측면에 몰두하는 사람은 정신이 건강한 반면에 어두운 측면이라면 무조건 몰아내 버리려는 사람은 오히려 더 정신적으로 허약하다. 예를 들어 건강 증진을 위해 예방접종으로 소아질병을 세계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자는 건강한 어린이가 아니라 오히려 쉽게 감염되는 어린이를 만든다. 좋은 의도로 한 행위가 파괴적인 결과를 불러왔음을 서구 학교의학이 오래전부터 증명해왔다. 이런 경우 베르톨트 브레이트의 선의 반대 개념은 악이 아니라 선한 의도이다 라는 말이 정확하게 들어맞는다. 이 역시 대립성의 경험을 말하는 것으로 이미 메피스토의 입을 통해서도 나온 말이다. 악은 선을 전제로 하고 선은 악을 전제로 한다. 이 양극은 항상 결합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세계에서 결코 선과 악 중 하나만 얻을 순 없다. 반대로 한쪽에 대한 싸움이 다른 한쪽도 강화시키는 결과를 부를 뿐이다. 취미도 그림자를 비롯해 삶에 결핍된 것을 드러낸다. 여가 시간에도 끊임없이 움직이려는 사람은 움직임이 없는 직업을 가졌을 확률이 높다. 이런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운동이 결핍되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취미로 달리기를 하는 사람에게는 직업이나 파트너 관계에서 앞으로 나아가려는 충동이 결핍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체조를 하는 사람에게는 일상생활에서 움직임이 결여되어 있을 수 있다. 속도를 즐기는 취미를 가진 사람이라면 일상의 속도가 너무 느려 지루하다고 느낄 수 있다. 취미로 게임을 하는 사람은 생활에서 유의적 요소가 그림자 속으로 숨어있는 경우가 많은 탓에 게임을 통해 삶의 유의를 끌어들여 체험하고자 한다.
우표나 병뚜껑을 모아 뭔가를 완성하는 것을 취미로 삼는 사람은 아마도 삶의 전체성이 결여되어 있을 것이다. 여가를 독서나 영화 감상으로 보내는 일은 자신의 체험 부족을 보상한다. 이런 경향은 유명한 사람의 전기를 많이 읽는 이에게서 특히 두드러진다. 다시 말해 그는 독서 행위를 통해 자신의 삶을 사는 대신 타인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다.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이는 부부 생활의 그림자 속에 살고 있을 확률이 꽤 높다. 남편이 조용하고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면 그의 애인은 자신에게 하늘의 별을 따다 준다고 말하는 낭만파 보헤미안일 가능성이 크다. 남편의 경우 아내가 모델처럼 날씬하다면 풍만한 애인에게서 감각적으로 더 큰 쾌락을 느낀다. 특히 부부 사이에는 무언가 결핍된 요소가 있을 때 외도라는 방법으로 그것을 보상받게 된다. 통상적으로 애인은 아무것도 빼앗아 가지 않고 오히려 지금까지의 생활에 없던 무언가를 더해준다. 그래서 외도가 인정받지 못하면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물론 외도가 처방이 될 수는 없다. 뒤집어 생각할 수도 있다. 취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정확한 유추 해석은 거꾸로 그림자 영역에 빚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움직임을 요하는 취미는 앉아서 지내는 직업을 견딜 수 있게 해주고 황홀한 애인이 지루한 결혼 생활을 견딜 수 있게 해주고 심지어 결혼 생활을 연장시키기도 한다. 결국 취미를 찾는다는 것은 직업에서 뭔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고 직업에 존재하는 그림자를 감지했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부관계에서 너무 많은 것이 결핍되어 있고 또 그림자가 너무 뚜렷하게 드러날 때는 애인을 찾게 된다. 이처럼 자신의 그림자를 찾으려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든 찾게 된다. 다만 얼마나 몰두해서 찾느냐, 얼마나 많은 삶의 영역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우리가 경탄하면서도 스스로는 가지지 못하는 성격이나 특성도 그림자에 속한다. 이를 메리엠 윌리엄스는 이렇게 표현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공포는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공포는 우리가 도에 지나친 권력을 가졌다는 것이다. 우리를 제일 경악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빛이지 어둠이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문한다. 내가 그토록 훌륭하고 관대하고 재능이 넘치고 대단해야 한다면 나는 과연 누구인가?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당신. 그렇다면 당신은 대체 누구인가? 공명의 법칙. 공명의 법칙은 우리가 오직 공명하는 대상만 인식하고 공명해야만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를 라디오에 비유할 수 있다. 라디오에는 TV파가 수신되지 않으니 TV 프로그램이 없다. TV 프로그램은 라디오에서 나올 수 없다. 하나의 소리 굽새에는 고유한 음향이 존재하며 그 음향에만 소리 굽새가 진동을 일으켜 공명한다.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중요한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 이것으로 긴 세월 동안 인류가 전자기파는 고사하고 자력과 전류를 간과하고 지내온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우리 눈은 빛의 가시광선 스펙트럼에 공명하고 귀는 귀가 감지할 수 있는 톤에 공명한다. 다른 생물은 우리와 다른 공명을 가진다. 예를 들면 박쥐는 초음파를 들을 수 있고
개와 고양이는 고주파를 들을 수 있지만 우리는 고주파를 들을 수 없다.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공명 현상은 규모가 너무 커서 지금껏 이 법칙을 주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놀랍다. 특히 공명의 법칙이 얼마나 본질적인 것인가를 오래전에 알 수 있었음에도 학문에서조차 다루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욱 의아하다. 미국의 정신병리학자 윌리엄 콘더는 사람의 의사소통이 공명현상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그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을 촬영해 아주 느린 동작으로 화면을 관찰하면서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과 내내 공명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표정의 움직임이 너무 작아서 일반적으로 전혀 인식할 수 없지만 초슬로우 모션으로는 얼굴 근육의 작은 움직임이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다만 자폐증 어린이와 귀가 먼 사람은 공명할 능력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공명은 말한 내용을 듣고 그것에 반응하는 행동을 뜻하는 게 아니다. 표정의 움직임이 동시에 완전히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눈이 먼 것보다 귀가 먼 것이 훨씬 더 견디기 어렵다. 귀가 먼 경우 다른 사람과의 공명이 불가능하지만 눈이 먼 것이 공명을 방해하진 않기 때문이다. 감옥에서 최악의 형벌이 공명을 허용하지 않는 것임은 널리 알려져 있다. 감각을 박탈당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견디기 힘든 일이다. 그래서 격리 감금을 심지어 고문이라고 표현하지 않던가. 독방에 갇힌 수감자들은 대부분 혼자서 중얼거리게 된다. 사람을 무시하고 공명을 제거하는 것은 어린아이에게도 혹독한 벌이다. 이런 벌을 받는 아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몸을 이리저리 흔들어대거나 최악의 경우 벽에 머리를 쿵쿵 찍기도 한다. 오로지 리듬과 공명을 느끼려는 목적으로 하는 행동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은 쉽게 미쳐버린다. 한편 사람이 더 이상 아무것도 인지할 수 없을 때 인도의 영적 스승 아우로빈도 고시처럼 무와 공명할 수도 있다. 현대 요가의 창시자인 아우로빈도는 자유를 위해 투쟁하다 영국인에게 체포당해 칠흑같이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혔다. 그는 모든 감각적 인지가 사라지자 내면에 존재하는 고요를 인지하고 그것과 공명을 이루어 고요와 무와 만물과 하나가 되었다. 여기서 착상을 얻어 이른바 암흑치료라는 것이 생겨났다. 우리가 비록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생활 속 공명 현상에 대한 수많은 암시가 존재한다. 뛰어난 첨단 기기를 갖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음악회에 가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 성능 좋은 디지털 녹음과 훌륭한 오디오 기기가 집안에서 최적의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것은 일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을 통해 음악회에는 그와는 별개로 또 다른 숭고한 느낌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 그렇다 음악회에서는 숭고함이 가능하다. 바로 공명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청중과 더불어 음악과 함께 진동한다. 우리가 모든 것과 함께 진동함으로써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공명이 힘을 발휘한다. 물론 오케스트라 또는 밴드를 연주하는 음악가들도 같은 공명 속에서 진동하며 지휘자를 비롯해 참석한 모든 사람들과 공명을 나눈다. 연극 무대와 영화계의 스타 그리고 최고의 트레이너와 코치의 비밀도 이 공명에 있다. 그들이 공명의 임무를 잘 수행할수록 사람들의 체험은 더욱 감동적이고 아름다워진다. 따라서 공명을 일으키는 능력이 그들에게 명성과 인기를 가져다 주는 기반이다. 환자와 공명을 이루지 못하는 심리요법 전문의에게는 더 이상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
반대로 빠르게 공명하는 능력이 있으면 그만큼 환자와 자신의 명성에 도움이 된다. 상황에 맞춰 늘 공명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심지어 치과에 가서도 좋은 기분을 유지할 수 있다. 여기에는 명상과 묵상의 몇 가지 비밀이 관여한다. 조용히 앉아있는 상태에서도 공명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지루함으로 괴로워하지 않고 단일성과의 합일에 가까운 경지에 이르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다. 하찮은 노동에 불쾌해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빗자루가 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한순간 빗자루와 하나가 되어 공명과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는 일상적인 생활이나 업무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우리는 물론 불만족과도 쉽게 공명을 이룰 수 있고 불만족한 세력의 장을 형성할 수도 있다. 불만족한 세력의 장은 여러 면에서 고도로 발달한 나라, 실제로는 물질적으로만 부유한 나라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불교의 스승 틱낙하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늘 있는 그대로가 아닌 다른 것을 가지려 하기 때문에 고통이 생긴다. 고통은 불만족과의 공명을 통해 생겨나는 것이다. 반대로 만족감과 공명을 이루면 거의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룰 수 있고 매우 만족스럽게 살 수 있다. 종종 심리치료사와 환자 사이에 심장 박동 리듬이 일치하는 것도 공명의 법칙에 속한다. 경험 많고 노련한 치료사가 환자를 쉽게 체면에 들게 하는 반면 뛰어나긴 하지만 현장 경험이 적은 젊은 치료사에게는 그 일이 몹시 어려운 이유도 바로 공명 때문이다. 경험 많은 치료사는 체면에 앞서 우선 환자에게 편안해지는 호흡으로 리듬을 만들어준다. 반면 경험이 부족한 치료사는 자신의 신경과민과 불안을 공명으로 환자에게 전달한다. 학자들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공명을 가까이 해왔다. 현대 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레이저 빛의 공명을 대상으로 공명의 법칙을 연구해왔다. 다발로 묶인 레이저가 같이 진동하면서 만들어내는 힘은 강철도 잘라낼 정도로 크다. 물리학자들도 오래전부터 발신자와 수신자가 일정한 수치의 상응 관계에 있어야만 수신, 즉 공명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서는 공명의 정의에 가까운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즉 공명이란 서로 같지 않은 것이 일치를 이루어 진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연결 대상은 물질적 동일성이 아니라 신호와 형식의 영역에서 서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공명은 인간과 동물의 모든 움직임과 발전의 비밀이자 또 삶의 비밀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자체로 비밀이라는 현상을 설명하기도 한다. 우리가 아직 공명을 이루지 않은 것이 우리 모두에게 비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내게 오페라 총보는 양자 물리학이라는 어려운 수학 공식처럼 첩첩이 7개의 봉인이 찍힌 책이나 다름없다. 비밀이란 결국 공명을 충분히 이루지 못해 숨어있는 것이다. 이른바 비밀 교의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도 숨어있다. 태고의 상징 그림 중 하나인 타로도 시간을 초월하는 발전 과정을 의미하지 않을 경우 보통의 카드놀이가 되어 세상에 계속 비밀로 남는다. 공명의 법칙 역시 최근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채로 있었다. 그러던 것이 최근 들어서 학문의 세계에서 공명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1995년 이탈리아의 파르마 대학교의 신경과학자 자코모 리졸레티가 이른바 거울신경을 발견한 것을 계기로 공명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했다. 리졸레티는 현재 거울신경 연구팀 책임자로 있다.
거울신경이라는 특수한 신경을 주제로 하는 분야는 뇌에서 공명을 일으키는 담당 신경세포를 연구한다. 거울신경의 작용으로 상대방이 하품을 하면 주위 사람도 따라서 하품을 하고, 상대가 다리를 꼬면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를 따라 다리를 꼬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우리 내면에 많은 것이 계속해서, 그리고 가능한 한 자주 공명을 일으키려고 한다. 거울신경이 배후에서 작용하기 때문이다. 새끼 원숭이가 부모 원숭이를 모방하고 어린아이들이 모방을 통해 쉽게 배우는 건 역시 거울신경 때문이다. 실제로 어린아이가 어른보다 훨씬 더 공명에 잘 이른다. 아이는 다른 방법으로는 배우기 어려운 내용도 공명을 통해 손쉽게 배운다. 세상 모든 아이들이 모국어를 별 어려움 없이 배워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아이들은 어른들과 공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명의 법칙을 모르는 교육자에게 언어 교육을 맡기면 긴 시간을 들이고도 저조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공명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공명과도 또 부정적인 공명과도 공진할 수 있다. 춤을 출 때 음악과 같은 리듬으로 몸을 흔드는 것은 공명의 긍정적인 측면이고, 타인의 부정직처럼 그림자 측면이 있는 주변 세계와 공명을 이루는 것은 공명의 부정적 측면이다. 부정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대상과 부지불식 간에 공명을 이루게 된다. 그것을 우리가 그림자 속으로 몰아냈기 때문이다. 그 자신이 순수하고 모든 것을 포용한 현자는 주변 세계와도 더 이상 문제될 게 없다. 현자는 최상의 상태에서 살고 그 모습은 늘 구체적으로 드러나 보인다. 우리가 늘 마주치는 모든 것은 우리와 공명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이면 깨어있는 의식과 공명하고, 반대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면 그림자와 공명한다. 결국 우리가 어떤 일과 공명하거나 어떤 일을 위해 성숙해 있을 때 그 일이 일어나거나 그 일과 마주칠 수 있다. 위대한 사랑을 꿈꾼다면 내가 위대한 사랑을 위해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마음을 열 수 있고, 돈에서 행복을 찾는다면 돈을 벌기 위한 자신으로 성숙시켜야 한다.